창밖에 칼바람이 칼날처럼 휘몰아치며 윙윙거렸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스산해지는 소리였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오후 내내 푹 고아낸 삼계탕을 뚝배기에서 조심스럽게 탕그릇으로 옮겨 담고 있었다. 진한 향기가 주방 전체에 가득 찼다. 오늘은 남편 김진우와 나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다. 나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상 가득 차렸다. 물론 그가 이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까맣게 잊어버렸으니까. 하지만 나는 여전히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막탕 그릇을 식탁 중앙에 놓았을 때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한 번 한 번 다급해지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 초조함을 드러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누구지? 진우 씨는 열쇠를 가지고 다닐 텐데. 택배인가? 하지만 주문한 물건이 없는데. 손을 닦고 종종걸음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매서운 한기가 먼저 훅 끼쳐들어와 나는 소름이 돋았다. 문 밖에는 놀랍게도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와 그 뒤에 목을 움츠리고 서 있는 시누이 김유라가 있었다. 유라의 눈은 썩은 복숭아처럼 퉁퉁 부어 있었다. 시어머니 역시 눈가가 벌갰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날려 헝클어진 지푸라기 같았으며 얼굴에는 근심과 처량함이 가득했다. 어머니, 아가씨, 두 분, 어쩐 일로 갑자기 오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에.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요. 나는 급히 몸을 비켜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시댁은 강북에 있어 우리가 사는 판교의 이 고급 주택 단지와는 꽤 멀었다. 이 깊은 밤에 울상인 유라까지 데리고 온 것을 보니 분명 좋은 일은 아닐 터였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갈아 신지 않고 흙탕물이 묻은 신발 바닥 그대로 반짝이는 마룻바닥을 밟았다. 거실의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그녀는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나 이제 못 살겠다. 이놈의 인생, 더는 못 살겠어. 유라는 겁먹은 토끼처럼 시어머니 곁에 바싹 붙어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작게 흐느꼈다. 그 모습이 참으로 가련해 보였다. 만약 내가 그녀의 본성을 몰랐더라면 말이다. 나는 마음속의 짜증을 억누르고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 2잔을 따라 건넸다.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우선 물 1잔 드시고 진정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는 왜 그래요? 작년에 유라는 성대하게 시집을 갔다. 건설 자재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남자와 함께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다. 당시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딸이 복이 많아 재벌 사위를 얻었다고 자랑했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인가? 어쩌다 이런 흉한 꼴로 돌아왔을까? 시어머니는 물컵을 받아들고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티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얼음장 같은 손가락이 나를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콧물 눈물을 쏟아내며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너는 모른다. 우리 유라가 얼마나 팔자가 센지. 사람 같지도 않은 놈한테 시집을 가서 겉은 멀쩡해 보여도 술만 취하면 마누라를 패는 짐승이었어. 유라가 거기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맞아도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았단다. 이번에는 다리가 부러질 뻔해서 겨우 몰래 도망쳐 온 거야. 몸에는 돈 한 푼 없고 온몸에 멍자국이랑 이혼 서류 한 장만 들고서. 아이고, 내 불쌍한 딸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한 옥타브 더 높아졌다. 유라의 흐느낌도 때맞춰 엉엉 우는 소리로 변했.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은 오만 가지 감정으로 복잡했다. 솔직히 유라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말에 같은 여자로서 동정심과 안쓰러움이 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과장된 연기와 울면서도 슬쩍슬쩍 내 반응을 살피는 유라의 눈빛을 보니 그 약간의 동정심마저 사그라들었다. 나는 입을 열어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다. 사람이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앞으로 차차 나아질 거다 같은 의례적인 말들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들려왔다. 남편 김진우가 퇴근한 것이다. 진우 씨는 빳빳한 정장 차림이었고 접대를 마치고 온 듯 얼굴에 약간의 술기운이 있었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의 광경을 보고는 눈에 띄게 굳어지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유라야, 너희가 웬일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시어머니는 구세주를 만난 듯 즉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진우 씨에게 달려갔다. 그리고는 유라의 비참한 사정을 더욱 처절한 어조로 반복해서 설명했다. 유라가 지금 갈 곳도 없고 돈도 한 푼 없는 버려진 강아지처럼 불쌍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진우 씨는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유라 앞으로 다가가 위에서 아래로 그녀를 쳐다보며 가부장적인 말투로 물었다. 유라야, 오빠한테 솔직히 말해봐. 그 자식이 정말 너를 때렸어? 유라는 눈물 어린 눈을 들어 가터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큰 용기를 낸 듯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렸다. 하얀 팔뚝에 시퍼렇게 든 멍자국이 끔찍했다. 진우 씨는 그것을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티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그 바람에 컵들이 덜컹거렸다. 미친 자식, 감히 김진우 동생을 건드려. 이혼? 잘했어. 그런 집안은 진작에 끝냈어야지. 시어머니는 진우 씨의 태도를 보고 즉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팔을 꽉 잡았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다. 진우야, 지금 유라 꼴을 좀 보렴. 우리 집은 낡고 좁은 원룸이라 돌아서기도 힘들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렇다고 혼자 밖에 나가서 방을 얻어 살게 하면 내 마음이 기름에 지져지는 것 같아서 어찌 편히 있겠니. 그러니 유라를 당분간 너희 집에 좀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될까? 너희 이 큰 집은 3층이나 되고 빈 방도 많잖아. 사람 하나 더 있어도 떠들썩하고 좋지. 나도 마음이 놓이고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얼음 구덩이 속으로 떨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우리 집에 산다고? 장기간? 나는 진우 씨를 쳐다보았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미한 희망이 남아있었다.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 것을 생각해서라도 하다못해 예의상이라도 나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해주길,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고려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진우 씨는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큰 손을 휘저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장의 말투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네, 그러세요. 여기서 지내라고 하세요. 유라는 제 친동생이에요.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오빠인 제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야 그는 마침내 나라는 이 집의 여주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린 듯 고개를 돌려 마치 가정부에게 지시하는 듯한 말투로 나에게 말했다. 박서연, 뭘 멍하니 서 있어. 어서 2층 남양 게스트룸 치워서 유라가 쓰게 해. 그 방이 햇볕도 잘 들고 따뜻하잖아. 시어머니는 마치 경극 배우가 가면을 바꾸듯 순식간에 흐렸던 얼굴을 폈다.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연신 말했다. 그래, 그래. 역시 내 아들이 사리분별이 밝고 믿음직스러워. 유라야, 어서 오빠랑 새언니한테 고맙다고 해. 유라는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눈으로 진우 씨와 나를 보며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오빠. 고마워요, 새언니. 나는 진우 씨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마치 집에 가구 하나를 들여놓는 듯한 무심한 태도를 보았다. 시어머니의 계략이 성공한 후 감추지 못하는 기쁨을 보았다. 유라의 연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모습 뒤, 눈 뒤에 스쳐 지나가는 안도의 빛을 보았다. 내 목구멍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막힌 듯 가슴이 답답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식탁 위, 내가 정성껏 끓인 삼계탕은 여전히 먹음직스러운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촛대의 불꽃이 부드럽게 춤을 추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화려한 거실이 창밖의 영하 15도 추위보다 더 뼛속까지 시리다고 느꼈다. 그들 세 사람은 몇 마디 말로 성인인 외부인이 내가 힘들게 가꾼 작은 집에 장기간 침입하는 것을 결정해버렸다. 심지어 단 한 사람도 형식적으로라도 나에게 서연 씨,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 주지 않았다.
진우 씨의 어서 게스트룸 치워줘라는 말은 차가운 채찍이 되어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가련한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는 즉시 환하게 웃었다. 방금 전까지 하늘이 무너져라 울던 노파는 다른 사람이 변장한 것만 같았다. 그녀는 다정하게 유라의 손을 잡고 제잘거렸다. 잘됐다, 잘됐어. 유라야, 어서 새언니 따라가서 방 구경하렴.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필요한 거나 부족한 거 있으면 뭐든지 새언니한테 말하고 사양하지 말고. 유라는 가대프게 일어서며 시선은 재빨리 내 얼굴을 훑었다. 그 안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가련함 외에 분명히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우월감과 도발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새언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나는 이 가족을 바라보았다. 진우 씨는 이미 아무 일 없다는 듯 정장 재킷을 벗어던지고 소파에 편안하게 몸을 파묻은 채 핸드폰으로 짧은 동영상들을 보기 시작했다. 게임 효과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내일 유라를 데리고 어느 백화점에 가서 무슨 브랜드의 패딩과 화장품을 사줄지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우리 딸 고생했으니 이제 잘 보살펴줘야지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 집의 여주인인 나는 투명 인간 같았다. 아니, 생각이 필요 없는 임시로 부려먹는 하녀에 더 가까웠다. 정체 모를 분노와 거대한 서러움이 뒤섞여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질문과 분노의 외침을 억지로 삼켰다. 지금 화를 내봤자 진우 씨의 당신은 왜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철이 없어? 라는 핀잔과 시어머니의 더 많은 눈물과 비난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집에서 내 감정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으니까. 나는 마음속의 경랑을 억누르고 말없이 돌아서 1층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이 방은 채광이 가장 좋고 독립된 화장실도 딸려 있었다. 원래는 가끔 오는 중요한 손님을 위해 혹은 마음속으로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유모가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남겨둔 방이었다. 이제는 막 이혼하고 겉보기엔 한없이 연약하지만 어쩌면 큰 골칫거리가 될지도 모를 신우이에게 먼저 내주게 되었다. 나는 옷장 문을 열고 햇볕 냄새가 나는 깨끗한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를 꺼내 기계적으로 침대를 정리했다. 동작은 다소 뻣뻣했고 손가릴은 차가웠다. 유라는 내 뒤를 따라오며 마치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듯 여기저기를 만져보고 둘러보았다. 입으로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새언니, 이 집 정말 크고 예쁘네요. 인테리어도 멋지고요. 이 게스트룸은 제가 남쪽에서 살던 그 작은 쪽방보다 훨씬 좋네요. 넓고 밝고. 나는 대꾸하지 않고 계속 손을 움직였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말투에는 적절한 난처함이 섞여 있었다. 새언니, 제가 이번에 너무 급하게 오느라 아무것도 못 챙겨왔어요. 갈아입을 옷도 변변한 게 없고 이 옷도 며칠째 입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몸을 일으켜 베개를 툭툭 치며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은 일단 이걸로 버티고 내일 오빠한테 시간 내서 백화점 데려가서 계절에 맞는 옷 몇 벌 사달라고 해요. 나는 오빠라는 단어를 조금 더 힘주어 말했다. 누가 그녀의 직계 가족인지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였다. 그때 거실 구석에서 배경처럼 조용히 담배를 피우던 시아버지 김대산 씨가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게스트룸 문 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평소 집에서 말이 거의 없었고 집안의 큰일은 남자가 결정해야 하고 자질구레한 집안일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약간은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그 말은 종종 최종 결론과도 같은 무게를 지녔다. 그는 문가에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방을 훑어본 후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거실을 향해 그의 짙은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진우야, 이리 좀 와봐라. 할 얘기가 있다. 진우 씨는 한창 게임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잠시만요. 이 판 거의 다 끝났어요. 김대산 씨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재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안색은 좋지 않았다. 잠시 후
진우 씨가 마지못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유라 여기 지내는 거 문제없어요. 서연 씨가 알아서 잘 챙겨줄 거예요. 그의 말투는 마치 이것이 아주 사소한 일인 양 가벼웠다. 김대산 씨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나와 진우 씨 사이를 오가며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투로 느릿느릿 말했다. 유라가 여기서 지내는데 공짜로 먹고 잘 수는 없지. 걔가 막 그런 텅진 일을 겪어서 마음도 안 좋고 몸도 허하니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 진우야, 서연아, 너희가 오빠고 새언니니까 많이 이해하고 유라를 잘 보살펴야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다. 그러고는 거친 5손가락을 내 앞에서 흔들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이렇게 하자. 다음 달부터 서연이 네가 매달 500만 원씩 내놓거라. 그 돈은 유라 생활비, 보양식값, 그리고 용돈으로 해서 마음 편히 여기서 몸조리할 수 있게 해줘. 그래야 걔도 공짜로 얻어먹는다는 생각에 마음 불편하지 않을 게다. 500만 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한 달에 500만 원. 나보다 어리고 팔다리 멀쩡하고 완벽하게 노동 능력이 있는 성인 시누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 집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리비, 공과금을 합쳐도 한 달에 3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나는 고개를 돌려 진우 씨를 쳐다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피가 얼굴로 쏠렸다. 진우 씨도 잠시 당황한 듯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엄한 표정과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적인 유라의 모습을 훑어보더니 뜻밖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유라가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게 해야죠. 그러고 나서야 그는 돈을 내야 할 사람인 나를 떠올린 듯 고개를 돌려 아주 당연하고 가벼운 마치 저녁에 반찬 하나 더 추가하자는 듯한 말투로 나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 아직 예금이랑 재테크 해놓은 돈 꽤 있잖아. 일단 그거 먼저 꺼내서 써. 유라가 이 어려운 시기 잘 넘기도록 돕는 셈치고 나중에 걔가 괜찮아져서 취직하거나 아니면 내가 연말 보너스 받으면 그때 채워줄게. 내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들 부자는 이렇게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내가 무료로 거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달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내어 그 소위 불쌍한 여동생을 부양해야 한다고 가볍게 결정해버렸다. 심지어 단 한 사람도 나에게 괜찮은지, 원하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무엇인가? 움직이는 현금 인출기? 아니면 아무 의견 없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부속품? 시어머니도 즉시 다가와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다. 말의 뉘앙스는 온통 거드는 내용이었다. 맞아, 맞아. 역시 영감님이 생각이 깊어. 서연아, 그냥 내 동생 돕는다 생각하렴. 나중에 걔가 잘되고 출세하면 새언니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우린 한 가족인데 남남처럼 굴지 말자고. 유라는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미안해하면서도 은근히 기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새언니, 이건 너무 많아요. 전 필요 없어요. 많긴 뭐가 많아. 진우 씨가 손을 크게 휘저었다. 너는 그냥 마음 편히 지내면서 몸이나 잘 챙겨. 돈 문제는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눈앞에 내 얼굴을 보았다. 시아버지 김대산의 독단적인 계산, 남편 김진우의 무심한 이기심, 시어머니 최영자의 뻔뻔함, 시누이 김유라의 위선적인 연약함,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서러움, 분노, 차가움, 그리고 실망이 이 순간 기이하게도 평온해졌다. 마치 펄펄 끓는 기름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순식간에 냉각되고 응고되어 뼛속까지 시린 냉기와 죽음 같은 고요함만 남았다. 나는 이 집에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 의견, 내 감정, 내 재산은 그들에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들이야말로 피로 이어진 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나, 박서연은 끊임없이 희생해야만 겨우 받아들여지는 외부인이었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심지어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진우 씨를 5년 동안 한 침대에서 잠을 잤던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주 가볍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지나쳐 곧장 주방으로 걸어갔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내가 그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삼계탕을 가지러 내 손은 아주 안정적이어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떤 것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부서져 다시는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이 삼계탕, 그들은 맛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단 한 숟가락도 삼킬 수 없었다. 명확하고 냉혹한 생각이 마치 얼음을 깨는 예리한 칼날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맹렬하게 솟아올랐다. 이 집, 이 사람들, 가치가 없다. 나는 떠나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탐욕과 뻔뻔함에 대해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 이른바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는 결국 극도로 기이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나는 거의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뱃속에 차가운 돌덩이가 들어찬 것 같았다. 진우 씨는 오히려 입맛이 좋았다. 아마도 여동생의 거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서인지 기분이 좋아 보였고 삼계탕도 2그릇이나 더 먹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유라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라서 어떡하니라고 중얼거렸다. 유라는 조금씩 먹으면서도 시선은 때때로 나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떠보는 듯한 그리고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시아버지 김대사는 말없이 식사하며 가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내가 그릇을 치우려고 일어서자 시어머니가 즉시 말했다. 유라야, 어서 새언니 설거지하는 거 도와드려. 앉아만 있지 말고. 유라는 네라고 대답하며 일어섰지만 행동은 꾸물거렸다. 나는 말없이 접시들을 겹쳐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진우 씨는 이미 소파로 돌아가 핸드폰 게임을 계속하고 있었다. 싱크대에 쌓인 기름진 그릇들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 시누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맑은 물에 떨어진 한 방울의 먹물처럼 나의 평온했던 삶을 순식간에 오염시켰다. 나는 그릇들을 식기세척기에 넣고 스위치를 눌렀다. 기계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조리대에 기댄 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500만 원. 매달 500만 원. 시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과 진우 씨의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가 내 머릿속에서 번갈아 나타났다. 이것은 상의가 아니었다. 통보이자 명령이었다. 그들은 무슨 자격으로, 단지 내가 김진우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 가족에게 피를 빨려야 마땅한가? 내가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결혼 전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꽤 많은 돈을 모았고 부모님이 주신 예단까지 합치면 상당했다. 결혼 후에도 내 수입이 항상 진우 씨보다 높았지만 나는 그 돈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자 버팀목이었다. 진우 씨도 그 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농담 삼아 내 비자금이라고 불렀고 어차피 집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니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용돈으로 써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이미 그 돈을 자기 주머니 속의 것으로 여기고 필요할 때만 손을 뻗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오싹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오늘 그들은 유라를 위해 500만 원을 요구했다. 내일은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0만 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은 내 월급 전부를 상납하라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집에서 나에게 무슨 자주권이 있단 말인가? 내가 힘들게 일하고 이 집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결국 그들 가족 전체, 심지어 갑자기 튀어나와 내가 부양해야 하는 시누이까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단 말인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혼,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유지할 의미가 없다. 진우 씨 마음속에는 내가 전혀 없고 오직 그에 채워지지 않는 원가족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재산 분할이 가장 큰 난관이다. 이 집은 비록 내가 초기 자금의 대부분을 댔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부부 공동 재산에 속한다.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절반으로 나뉜 가능성이 크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내 감정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이 남자에게 절반이나 줘야 하는가? 게다가 이혼 과정은 길고 그동안 유라는 계속 여기에 머물 것이다. 매달 500만 원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그들이 쉽게 포기할까? 아마 더 심하게 나를 압박할 것이다. 수동적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그들이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대담하다 못해 거의 미친 것 같은 계획이 내 마음속에서 빠르게 형태를 갖추었다. 집을 판다. 즉시 이 집을 팔아버린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철저한 해결책이다. 집이 없어지면 유라는 자연히 머물 곳이 없어지고 매달 500만 원이라는 요구도 허공 속의 메아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집을 판 돈은 잘만 처리하면 내가 대부분 혹은 전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자금의 은행 이체 기록은 내가 모두 온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 생각에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고 피가 머리로 쏠렸다. 배수진을 치고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 숨막히는 진흙탕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기보다는 차라리 온 힘을 다해 한번 싸워서 스스로 살 길을 찾는 편이 낫다. 나는 주방 문으로 가서 조용히 문을 살짝 열었다. 거실에서는 진우 씨가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었고 유라는 옆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사과를 깎고 있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다. 그들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주방에 서 있는 내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를.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심호흡을 했다.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 불빛이 나의 굳은 결심을 비췄다. 나는 주소록에서 한 이름을 찾았다. 부동산 중개인 장 팀장. 이전에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집을 팔 의향이 있는지 물어왔었고 나는 계속 거절했었다. 이제는 내가 먼저 그를 찾아야 할 때였다. 나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다. 흥분으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말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다. 장 팀장님, 안녕하세요. 판교 아름다운 마을 다르 동 소유주 박서연입니다. 제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매로 시세보다 15%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단, 전액 현금 지불 조건이며 일주일 내에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매수자가 있다면 내일 오전 10시에 단지 앞 카페 라운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운명을 바꾸는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았다.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지극히 평온했다. 심지어 곧 해방될 것 같은 가벼움마저 느껴졌다. 몇 초 후 핸드폰이 밝아졌다. 장 팀장의 답장이 빠르게 떴다. 사모님, 정말이십니까? 판교 아름다운 마을 주택을 시세보다 15% 싸게요? 게다가 전액 현금이라니. 세상에, 이건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떡 같은데요. 걱정 마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집은 순식간에 나갑니다. 제가 바로 가장 확실한 고객분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카페 라운에서 꼭 제 시간에 뵙겠습니다. 절대 다른 곳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흥분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 담긴 이 답장을 보고 나는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김진우, 그리고 당신 가족들. 내가 당신들 온 가족을 먹여 살릴 거라는 달콤한 꿈이나 실컷 꾸고 있으시지. 하지만 곧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나 박서연의 인내를 약함으로 착각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곧 알게 될 테니 이 영하 15도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진우 씨는 유라가 왔다는 핑계로 하루 휴가를 냈다. 그녀를 데리고 옷을 사러 가고 기분 전환도 시켜주겠다고 했다. 아침 식사 때 그는 여전히 어느 고급 백화점에 가서 유라에게 무슨 브랜드의 패딩과 화장품을 사줄지 신나게 계획을 짜고 있었다. 유라야, 너 피부가 다 거칠어졌네. 오늘 오빠가 좋은 화장품 세트 사줄게. 관리 좀 잘해. 진우 씨는 죽을 마시며 말했다. 유라는 수줍게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오빠. 오빠 돈 쓰게 해서 어떡해. 돈 쓰긴 뭘. 넌 내 동생인데. 진우 씨는 손을 크게 휘젓고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려 말했다. 서연 씨, 오늘 일찍 퇴근해. 저녁에 유라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자. 환영식 겸해서. 나는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으로 그릇 안에 흰죽을 저으며 담담하게 내라고 대답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결국 또 내가 계산하게 되겠지.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티를 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또 전화를 걸어 진우 씨에게 유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사줘야 한다고, 절대 서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진우 씨는 그러겠다고 몇 번이고 약속했고 그의 말투에는 능력 있는 오빠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다. 9시 15분. 나는 가방을 들고 진우 씨에게 말했다. 나 출근할게요. 진우 씨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의 모든 관심은 핸드폰으로 유라에게 사줄 선물을 검색하는 데 쏠려 있었다. 그저 무심하게 어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집 대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하지만 나는 집 안의 그 위선적인 따뜻함보다 훨씬 상쾌하다고 느꼈다. 나는 회사로 가지 않고 곧장 단지 입구의 카페라운으로 향했다. 창가 쪽 구석진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다. 9시 50분, 부동산 중개인 장 팀장이 옷차림이 단정하고 기품 있는 중년 남성과 함께 정시에 나타났다. 장 팀장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 가득 열정적인 미소를 띠고 빠르게 다가왔다. 사모님,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이분은 왕 사장님이신데 사모님 댁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왕 사장님은 나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무례하지는 않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장 팀장은 조급하게 왕 사장님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건실한 사업가로 자금력이 탄탄하며 아들이 연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 적당한 신혼집을 급하게 찾고 있다고 했다. 우리 단지의 환경과 구조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다.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왕 사장님, 장 팀장님께 제 조건은 들으셨을 겁니다. 이 주택의 소유권은 명확하며 저와 제 남편 김진우 공동 명의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남편의 서명 협조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가격은 동일 평형 시장 최저가보다 15% 더 낮춥니다. 이것이 제 최대 양보입니다. 유일한 요구 조건은 전액 현금으로 빠른 거래입니다. 계약 체결 후 80%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당일에 잔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 절차는 일주일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왕 사장님은 조용히 들으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저울질하는 듯했다. 그가 장 팀장을 쳐다보자 장 팀장은 재빨리 보증했다. 왕 사장님, 이 집은 정말 줍는 가격입니다. 급전이 필요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이 가격에 내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진심으로 파시는 거라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겁니다. 왕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시선을 내 얼굴에 고정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가격은 확실히 매력적이군요. 일주일 내 등기 이전은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제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소유권이 반드시 깨끗해야 하고 어떤 후속 분쟁도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의 눈빛은 심사하는 듯
내 마음속의 불안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진우 씨 쪽의 태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서류들을 꺼냈다.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그리고 내가 어젯밤 밤을 새워 준비한 김진우의 이름이 서명된 위임장이었다. 나는 진우 씨의 필체를 아주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어쨌든 가짜였기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왕 사장님 보시죠. 이것은 저희 혼인관계 증명서와 등기권리증입니다. 이 서류는 제 남편이 서명한 위임장입니다. 남편이 업무상 최근 해외 출장을 가야 해서 주택 매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저에게 위임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그에게 밀어주며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걱정 마십시오. 만약 제 남편의 문제로 거래가 무산될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장 팀장도 옆에서 거들었다. 왕 사장님, 박 사모님은 저희 부동산의 오랜 고객이셔서 신용은 절대 문제 없습니다. 가격을 보십시오. 왕 사장님은 그 위임장을 꼼꼼히 살핀 후 혼인관계 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다시 보았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공기가 멈춘 듯했다. 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가 허점을 알아챌까봐 두려웠다. 이것은 저렴한 집에 대한 그의 욕망과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중개인의 열정이 그의 신중함을 이길 것이라는데 건 도박이었다. 마침내 왕 사장님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사모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협력이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계약서 가져오셨습니까? 지금 바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성공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를 마침내 넘어섰다. 네, 가져왔습니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장 팀장이 미리 이메일로 보내준 것을 내가 출력한 계약서를 꺼냈다. 양측은 꼼꼼히 검토한 후 계약서에 서명했다. 내가 박서연이라는 2글자를 서명할 때 마치 자유로 향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기분이었다. 계약서 서명을 마치자 왕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재무팀에 전화해 송금을 지시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내 핸드폰에 은행 문자 알림이 도착했다. 거액의 계약금이 내가 결혼 전에 개설했고 진우 씨는 모르는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화면에 찍힌 긴 숫자를 보며 내내 불안했던 마음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이 돈이 있으니 내 계획은 튼튼한 기반을 갖게 된 것이다. 사모님, 그럼 서둘러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죠. 내일 오전 9시에 등기소 앞에서 뵙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부터 제출하죠. 장 팀장이 흥분해서 말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왕 사장님, 장 팀장과 악수를 했다. 카페를 나서자 햇살이 몸 위로 쏟아졌다. 여전히 추웠지만 나는 오랜만에 따스함을 느꼈다. 김진우, 당신들은 아직도 내가 당신들 온 가족을 먹여 살릴 거라는 꿈을 꾸고 있겠지. 안타깝지만 그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앞으로 며칠이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나는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우선 이번 주 안에 등기 권리증 원본과 진우 씨의 신분증을 손에 넣을 완벽한 핑계를 찾아야 한다. 이것은 치밀한 계획과 약간의 운이 필요하다. 계약금을 받은 것은 만리장성의 첫걸음에 불과했다. 진짜 도전은 일주일 안에 김진우 몰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번개 같은 속도와 흠없는 핑계가 필요했다. 카페에서 나온 나는 집에도 회사에도 가지 않았다. 바로 은행으로 가서 방금 입금된 계약금을 더 오래전에 개설해둔 비상용 계좌로 신속하게 이체하여 자금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강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마지연이의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내가 보고 싶었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나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내 전 재산과 인생이 걸린 큰일이야. 지현이는 즉시 내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김진우가 너한테 무슨 짓 했어? 무슨 짓보다 더 심각해. 나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파렴치한 요구, 진우 씨의 냉담함, 그리고 내가 단호하게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방금 계약서에 서명한 것까지. 전화기 저편에서 지연이는 거의 30초 동안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경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박서연, 너 미쳤어? 집을 팔아? 김진우 몰래? 위임장까지 위조했다고? 이건 너무 위험해. 만약 김진우가 알게 되거나 그 왕 사장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문제 삼으면 너 정말 불리해져. 위험한 거 알아.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배수진을 친 듯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나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지연아, 너는 그 집안 사람들 얼굴을 몰라. 내 뼈까지 발라먹을 기세였다고. 내가 이 방법을 쓰지 않았으면 나는 그들에게 조금씩 잠식당해 죽어갔을 거야. 앉아서 당하느니 차라리 죽기 살기로 싸워보는 게 나아. 나 좀 도와줄 거지? 지현이는 다시 몇 초간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도와줘야지. 당연히 도와주지.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잖아. 난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네가 겪을 위험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친구밖에 없다. 고마워, 지연아. 지금 나한테는 두 가지 도움이 필요해. 첫째, 법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최대한 보호할 방법, 특히 재산 분할에서. 둘째, 실질적으로 김진우 몰래 등기 권리증이랑 그의 신분증 원본을 손에 넣어서 등기 이전을 마칠 방법. 좋아,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해결하자. 지연이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냉정함을 되찾았다. 우선 증거. 넌 지금 당장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해야 해. 이 집의 초기 자금 대부분이 내 결혼 전 재산에서 나왔다는 걸 증명할 증거.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이 핵심이야. 그리고 결혼 후 내 수입이 김진우보다 높았고 대부분의 생활비를 네가 부담했다는 증거. 또 그들이 너한테 시누이 부양을 강요했다는 증거도. 어제 대화 녹음했어? 아니,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멍했어. 생각도 못했어. 괜찮아. 지금부터 김진우나 그 가족들과의 중요한 대화는 무조건 녹음할 방법을 찾아.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캡처해서 저장해둬. 이런 것들이 네가 재산을 악의적으로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을 팔았다는 정당성을 입증해 줄 거고 법정에서 너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지연이는 빠르게 말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이랑 신분증 말인데 등기권리증은 보통 어디에 둬? 내 서재 서랍에. 잠가두고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 진우 씨는 평소에 그런 거 신경 안 써. 좋아, 그건 다행이네. 기회를 봐서 꺼내. 문제는 김진우 신분증이야. 평소에 몸에 지니고 다녀? 보통 지갑에 넣어둬. 근데 가끔 집에 오면 현관이나 침실 협탁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기도 해. 넌 그가 확실히 집에 없고 유라도 내 행동을 주시하기 어려운 시간을 노려야 해. 신속하게 신분증을 꺼내서 복사하거나 제일 좋은 건 사진을 찍는 거야. 그리고 최대한 빨리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둬. 지연이가 분석했다. 기회는 네가 직접 만들고 잡아야 해. 예를 들어 내일 등기소에 신청서 제출할 때는 원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사본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지만 등기 이전 당일에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해. 그를 한동안 집 밖으로 내보낼 핑계를 잘 생각해 둬야 해. 아니면 그가 출근한 시간차를 이용하거나 지현이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그녀는 증거가 충분하고 주택 구매 자금의 주된 출처가 내 개인 재산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혼인 기간 중에 판매했더라도 내가 매매 대금의 대부분을 되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것은 나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 오후에 나는 회사의 긴급 프로젝트 문제로 야근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그 숨막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지연이와 직접 만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와 대응 전략을 상세하게 검토했다. 동시에 나는 미친 듯이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바일 뱅킹에 남아있는 몇 년 전의 초기 자금 이체 기록, 결혼 전 거액 예금 증명서,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은행 거래 내역, 결혼 후 내급여 명세서와 가정의 주요 지출 기록 등 하나하나가 모두 이 가정에 대한 나의 막대한 기여와 김진우와 그 가족의 탐욕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밤에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돌아갔다. 진우 씨는 이미 잠들었고 유라도 아마 게스트룸에서 쉬고 있을 것이다. 집은 조용했다. 나는 살금살금 서재로 들어가 잠긴 서랍을 열었다. 등기권리증이 조용히 그 안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서류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침실로 가서 핸드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보니 진우 씨의 지갑이 예상대로 침실 협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자 신분증이 카드칸에 꽂혀 있었다. 나는 신속하게 그것을 꺼내 핸드폰으로 앞뒷면을 선명하게 촬영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그가 놓았던 각도와 똑같이 맞춰 넣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벽에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첫 단계가 완료되었다. 내일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진우 씨는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게 일어났다. 내가 이미 주방에 있는 것을 보고는 조금 놀란 듯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나는 계란 프라이를 부치며 평온하게 말했다. 응, 오늘 프로젝트 중요한 기획안 마감이라 일찍 회사에 가봐야 해. 진우 씨는 하품을 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유라도 일어났다. 내 낡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짐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냘프게 나에게 인사했다. 새언니,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의 분위기는 다소 미묘했다. 진우 씨는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유라에게 말했다. 유라야, 오늘 오빠가 먼저 휴대폰 유심칩부터 만들어주고 은행 카드도 재발급받자. 그러고 나서 백화점 가자. 고마워 오빠. 유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빠르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류 가방을 들었다. 나 먼저 갈게. 진우 씨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집을 나서 나는 바로 택시를 타고 등기소로 향했다. 중개인 장 팀장과 매수인 왕 사장님이 이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장 팀장이 다가왔다. 사모님, 서류는 다 챙겨오셨죠? 네, 다 가져왔어요. 나는 등기권리증 사본,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그리고 그 위임장을 꺼냈다. 등기 이전 신청에는 원본 확인이 필요하지만 신청서 제출 시에는 사본으로도 가능했다.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동안 내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특히 그 위임장을 볼 때는 더욱 그랬다. 다행히 직원은 그저 관례적으로 훑어볼 뿐 필체의 진위 여부를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아마 장 팀장이 미리 손을 써뒀거나 혹은 이런 부부 일방 대리 신청이 드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절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신청서 제출, 관련 세금 납부까지 거의 오전 내내 걸렸다. 자, 사모님, 왕 사장님, 신청서는 제출되었습니다. 이게 접수증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3영업일 내에 심사가 완료될 겁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양측에 연락드려 정식 등기 이전 수속을 밟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한 후 새로운 등기 권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직원이 설명했다. 3영업일이요. 그럼 늦어도 금요일에는 마무리되겠군요. 왕 사장님이 확인했다. 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요. 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보았다. 사모님, 그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잔금은 등기 이전 당일에 제 계좌로 정확히 입금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등기소를 나서자 장 팀장이 흥분해서 말했다. 아주 순조롭네요. 사모님,
왕 사장님, 걱정 마세요. 뒷일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깔끔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왕 사장님은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자리를 떴다. 장 팀장도 후속 업무 처리를 위해 중개사무소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홀로 등기소 문 앞에 섰다. 겨울 햇살은 희미했지만 나는 어딘가 비현실적인 따스함을 느꼈다. 계획은 예상외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단계인 금요일의 정식 등기 이전. 그때는 등기 권리증과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그때 나는 어떻게 진우 씨의 의심을 사지 않고 원본을 꺼낼 수 있을까? 회사로 돌아와 나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채로 업무를 처리했다. 오후에 지현이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다. 그녀는 재산 분할 부분을 나에게 극도로 유리하게 작성했다. 주택 매매 대금이 나의 결혼 전 재산 출자에 기반했으므로 대부분이 나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진우 씨는 극히 일부의 보상금만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합의서에는 진우 씨와 그 가족이 부부 공동 재산을 침해하려 한 의도에 대한 비난이 암시적으로 담겨 있었다. 문구는 엄격하고 위압적이었다. 이 합의서를 보며 나는 마치 승리의 서광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진짜 싸움은 금요일 등기 이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우 씨와 그 가족은 결코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밤에 나는 9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다. 진우 씨와 유라는 거실에서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진우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왜 또 이렇게 늦었어? 밥은 먹었고? 먹었어요.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2층으로 올라가려 했다. 박서연. 진우 씨가 나를 불러 세웠다. 그의 말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유라가 온 지 며칠 됐는데 넌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말 한마디가 없어. 내 시누이잖아. 좀 더 신경 써주고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진우 씨를 그리고 순진한 표정의 유라를 보았다. 평온하게 말했다. 나 요즘 일이 바쁜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친오빠가 있는데 내가 뭘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겠어요? 유라, 무슨 일 있으면 당신한테 말하면 되죠. 진우 씨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린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 나는 나지막이 되뇌었다.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등 뒤에서 진우 씨가 목소리를 낮춰 유라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새언니 성격이 원래 저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 침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래층의 소음을 차단했다. 한 가족이라니. 정말이지. 천하의 웃기는 소리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금요일을 보았다. 그날은 이 거짓된 가족의 마지막 심판일이 될 것이다. 금요일이 마침내 왔다. 그날 아침 나는 유난히 일찍 잠에서 깼다. 창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마치 결전의 장으로 나아가는 결연함과 은밀한 흥분 때문이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씻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활동하기 편한 바지 정장을 꺼내 입었다. 진우 씨는 아직 깊이 잠들어 가볍게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그의 무방비한 옆모습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남은 미약한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은 마치 한바탕 꿈과 같았다.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었다. 나는 미리 챙겨둔 작은 가방을 들었다. 그 안에는 등기권리증, 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 소지품들이 들어있었다. 게스트룸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안은 조용했다. 유라도 아직 자고 있을 것이다. 이 불청객은 오늘 밤 갈 곳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떤 죄책감도 없이 오직 집안을 청소하는 듯한 상쾌함만이 느껴졌다.
나는 소리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오늘부터 그들은 내가 만든 어떤 음식도 먹을 자격이 없다. 식탁 위에 짧은 메모 한 장을 남겼다.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2박 3일 출장 가요. 일요일에 돌아올게요. 이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계책이었다. 일요일에 있을 완전한 단판을 위한 시간을. 새벽 6시 30분.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다. 나는 차를 몰아 집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백미러 속 한때 나의 수많은 환상과 노력이 담겨있던 그 집이 점점 멀어지다가 마침내 길모퉁이에서 사라졌다. 나는 곧장 지현이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이미 일어나 나를 맞아주었다. 얼굴에는 진지함과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다 준비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가 든 가방을 그녀에게 건넸다. 응, 여기 다 있어. 이제부터는 너한테 달렸어. 지연이는 가방을 받아들고 내 손을 힘껏 잡아주었다. 걱정 마.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될 거야. 내가 포장이사 업체에 연락해뒀어. 오전 9시에 정확히 도착할 거야. 김진우랑 유라가 낮에 외출할 거 확실해? 확실해. 진우 씨는 오늘 고객이랑 미팅 약속이 있고 유라는 분명 그를 졸라서 백화점에 갈 거야. 어제 봐둔 가방이 있는데 진우 씨가 오늘 사주기로 약속했거든. 나는 냉정하게 분석했다. 지난 며칠간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사실 그들의 동향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좋아. 넌 여기서 기다려. 어디 가지 말고. 핸드폰은 켜도 돼. 나 말고는 누구 전화도 받지 마. 지현이가 당부했다. 오전 8시 50분 나는 지연이네 집 커튼 뒤에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예상대로 진우 씨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화면에 뜨는 이름을 보며 받지 않았다. 전화는 몇 번 울리다 끊겼다. 이어서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가 왔다. 나는 그것을 틀었다. 잠이 덜 깬 짜증 섞인 진우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서연,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출장이라니 미리 말도 안 하고. 유라, 아직 아침도 못 먹었는데 몇 시에 돌아와? 저녁에 유라 환영식 하기로 했잖아. 나는 비웃으며 대화창을 닫았다. 환영식, 찬바람이나 실컷 마시라지. 9시 정각, 내가 예약한 또 다른 팀, 전문 포장이사 팀이 집에 도착해서 작업을 시작했을 것이다. 나는 이미 내 개인 소유에 가치 있는 물품 목록을 미리 정리하고 보관 위치를 표시해 두었다. 내 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 화장품, 개인 소장 서적, 예술품, 그리고 서재의 모든 내 서류와 컴퓨터까지. 팀은 목록에 따라 효율적이고 조용하게 이 모든 것을 옮겨 내가 미리 임대한 도심의 고급 오피스텔에 있는 비밀 창고로 운반할 것이다. 거실, 식당, 주방의 공용 물품과 진우 씨, 그리고 그의 가족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나는 지연이의 거실을 서성였다. 계획에 자신이 있었지만 혹시나 진우 씨가 갑자기 돌아오거나 유라가 버티고 나가지 않는 등의 돌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되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정오 12시경 이사팀 책임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모님, 지정하신 모든 물품은 전부 확인 후 포장하여 운반 완료했습니다. 댁 내부는 요청하신 대로 원상 복구해 두었습니다. 빈 공간을 제외하고요. 물품 목록과 현장 사진 첨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나는 사진을 열어보았다. 한때 내 삶의 흔적으로 가득 찼던 드레스룸은 텅 비어 있었고 서재의 책장도 절반 이상 비어 있었다. 침실에서 내 물건은 모두 사라졌다. 집 전체가 큰 가구는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간 듯한 쓸쓸함이 감돌았다. 이 사진들을 보며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1단계는 완벽하게 끝났다. 오후에 나는 지연이와 은행에 가서 거액의 자금 이체와 재테크 수속을 밟았다. 주택 매매 잔금이 입금된 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동시에 지연이는 정식 이혼 합의서를 진우 씨의 이메일로 발송하고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도 첨부했다. 폭풍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있는 가족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쇼핑의 기쁨에 빠져 있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은 일찍 어두워졌고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북풍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다. 나는 지연이네 집 따뜻한 거실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창밖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평온했다. 핸드폰 화면의 시간은 저녁 7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평소 습관대로라면 진우 씨와 유라는 곧 집에 도착할 시간이었다. 7시 10분, 내 핸드폰 화면이 다시 미친 듯이 밝아졌다. 진우 씨의 전화였다. 한 통, 두 통, 세 통, 끊임없이 걸려왔다. 나는 전화가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진우 씨의 표정이 의아함에서 초조함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해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이어서 내 카카오톡은 음성 메시지로 폭격을 받기 시작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틀었다. 거센 바람 소리를 배경으로 진우 씨의 격앙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박서연, 너 지금 어디야? 집이 왜 이래? 물건들은? 내 물건들 왜 다 없어졌어?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두 번째 메시지.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공포로 가득했다. 주차장에 내 차도 없어.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전화 받아. 세 번째 메시지. 말투는 이미 경악에 찬 질문으로 변해 있었다. 박서연, 말 좀 해봐. 집이 도둑 맞은 것 같아. 너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거야? 그리고 유라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배경에서는 진우 씨의 짜증 섞인 고함 소리도 들렸다. 새언니, 오빠, 나 너무 추워. 왜 이렇게 춥지? 보일러 고장 났나 봐. 진우 씨가 거칠게 대꾸했다. 고장은 무슨, 그 여자가 물건 다 빼갔잖아. 미친 여자.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나는 이 음성 메시지들을 마치 나와 상관없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듯 평온하게 들었다. 영하 15도의 밤, 곧 그들의 것이 아니게 될 텅 빈 집에서 내가 관리하던 모든 난방 시스템은 유난히 무력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 속에서부터 느껴지는 추위는 그들이 충분히 즐길 만했다. 나는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테이블 위에 두었다. 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지금의 당혹감과 추위는 그들이 나에게 안겨준 마음의 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연이가 내 맞은편에 앉아 나를 보았다. 답장 안 할 거야? 불 좀 더 지펴주지 않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춥게, 좀 더 당황하게 내버려 둬야지. 그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을 때가 내가 단판을 지을 최적의 타이밍이야. 그때 지연이의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말했다. 어라, 김진우가 내 사무실 유선 전화로 전화했네. 널 못 찾으니까 다급해서 아무데나 전화하나 봐. 신경 쓰지 마.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지연이는 웃으며 수화기를 들고 녹음 버튼과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직업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명리법률사무소입니다. 강지연 변호사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즉시 김진우의 거의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강 변호사님, 강지연 씨, 당신 박서연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 좀 바꿔줘요. 그 여자 미쳤어요. 집안 물건을 다 빼갔다고요.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겁니까? 지연이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김진우 씨, 귀하와 박서연 씨의 혼인관계 문제에 관해 저는 박서연 씨의 대리인으로서 이혼 합의서 및 관련 내용 증명을 귀하에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서연 씨의 개인적인 행방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합의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 내용 증명, 진우 씨의 목소리는 충격과 황당함으로 가득했다. 고작 유라가 며칠 와서 지낸다고 이혼을 해? 집까지 팔고? 그 여자 미친 거 아니에요? 강 변호사님, 잘 들어요. 그 집은 내 지분도 절반이나 있어요. 그 여자 마음대로 팔 수 없다고요. 이건 불법이야. 내가 고소할 거야.
지현이는 여전히 침착했다. 김진우 씨, 박서연 씨의 주택 매매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혼 사유에 관해서는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귀하 및 귀하의 가족이 박서연 씨에게 가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그녀의 개인 재산을 침해하려 한 행위에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고집하신다면 저희도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관련 증거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제가 알기로 해당 주택의 새로운 소유주가 곧 집을 인수하러 갈 예정이니 이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럼 이만. 지현이는 말을 마치고 깔끔하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 저편에서 김진우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분명히 입을 떡 벌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을 것이다. 집 매매, 새로운 소유주 인수. 이 단어들이 마치 폭탄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터졌을 것이다. 그는 마침내 내가 장난하는 것도 토라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진심이었고 이미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는 것을. 잘했어, 지연아.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지현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런 사람한테는 단칼에 끝내야 해. 역시나 내 핸드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김진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의 분노와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박서연 집은 영하 15도야. 우리 얼어 죽으란 말이야. 나는 이 문자를 보고 마침내 웃었다. 차갑게, 하지만 우비 후련하게 나는 핸드폰을 들고 짧은 답장을 보냈다. 집은 팔렸고 대금 정산도 끝났어. 내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잘 지내.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지옥 같은 밤. 아니, 그들에게는 지옥이겠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전야였다. 나는 핸드폰을 끄고 지연이에게 말했다. 가자, 지연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축하 파티하자. 창밖은 혹독한 겨울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봄이 오고 있었다. 셋째 날, 나는 햇살에 잠에서 깼다. 새로 임대한 고급 오피스텔은 방음이 아주 잘 돼서 밖에 소음이 들리지 않고 오직 평화롭고 고요할 뿐이었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마치 수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진 것처럼 온몸이 가벼웠다. 핸드폰을 켜니 예상대로 수많은 부재 중 전화와 문자로 가득했다. 김진우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최영자, 시아버지 김대산, 심지어 김유라까지 새로운 번호로 울먹이는 음성 메시지를 몇 개나 보내왔다. 대충 훑어보니 내용은 따지고 울고 위협하고 부질없이 매달리는 것들이었다. 김진우, 박서연, 전화 받아. 우리 얘기 좀 해. 이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지. 그 집은 우리 둘 공동명이야. 시어머니,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어서 돌아오렴. 다 한 가족인데 상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 유라는 오늘 당장 내보낼게. 그 500만 원 우리 안 받을게. 시아버지, 박서연. 일을 할 때는 여지를 남겨둬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 법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너한테도 좋을 거 없어. 김유라, 새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저 당장 나갈게요. 제발 우리 오빠랑 이혼하지 마세요. 오빠도 잘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나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한 가족이라고? 늦었다. 당신들이 나를 만만한 홍시처럼 여기고 현금 인출기 취급할 때는 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느긋하게 일어나 정성껏 아침 식사를 차려 먹었다. 그러고 나서야 여유롭게 김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거의 받자마자 연결되었다. 김진우의 쉬고 지친, 그러면서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연, 드디어 전화 받았네. 너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 얘기할 거 없어. 내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이 평온했다. 이혼 합의서 받지? 이해 있으면 내 변호사 강지연한테 연락해.
서명하면 재산 분할은 합의서대로 진행될 거야. 서명 안 해. 김진우가 소리쳤다. 그 합의서는 완전히 불공정 계약이야. 왜 집을 네가 대부분 가져가?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부부 공동 재산? 나는 비웃었다. 김진우,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봐. 초기 자금의 80%를 내 결혼 전 재산으로 냈고 대출금도 대부분 내가 갚았어. 지난 5년간 당신이 이 집에 얼마나 보탰는지 당신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잖아. 당신 동생이 매달 옷이랑 화장품 사는데 얼마나 썼는지, 당신 부모님이 틈만 나면 와서 돈 타간 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장부 하나하나 따져줄까? 진우 씨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한참 만에야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너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 집 하는 것처럼 큰일을 왜 나랑 상의도 안 해? 나는 천하의 웃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당신이랑 상의하라고? 뭘? 당신 동생이 당당하게 들어와 살 방법을? 내가 기꺼이 매달 500만 원씩 내서 그녀를 부양할 방법을? 김진우, 나 바보 아니야. 당신네 가족이 나를 호구로 생각했으니 내가 판을 엎는다고 원망하지 마. 너 정말 말도 안 통하는군. 김진우가 화가 나서 말을 더듬었다. 어쨌든 난 서명 안 해. 그 집 너 혼자 독차지할 생각 마. 내가 당장 너 고소할 거야. 사적으로 집 팔았다고. 마음대로 해.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내가 시끄럽게 굴면 나도 끝까지 가줄게. 근데 하나 알려주자면 다음 주 월요일에 새 집주인이 집 인수하러 갈 거야. 그 전에 나가는 게 좋을걸. 안 그러면 강제로 쫓겨나서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내 그 소중한 동생 살 곳도 새로 알아봐야겠네. 계속 당신 따라다니며 길거리에서 살 수는 없잖아? 박서연, 너 정말 독하다. 김진우가 이를 갈며 말했다. 당신네 가족만큼은 아니지.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당신 가족들 시켜서 나 괴롭히지도 말고, 안 그러면 당신네 그 더러운 비밀들 세상에 다 까발리는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당신 동생이 어떻게 상간녀 노릇하다가 결국 차였는지, 당신 부모님이 어떻게 아들 부추겨서 며느리 재산 빼돌리려고 했는지 같은 것들. 마지막에 누가 망신당하는지 한번 보자고.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이 번호를 차단했다.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귀찮게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증거를 쥐고 있고 모든 면에서 정당하며 지연이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까지 받고 있었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김진우와의 전화를 끝내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오후에 나는 부동산 중개인과 약속을 잡고 임대 아파트 몇 군데를 둘러보았다. 최종적으로 나는 인테리어가 잘된 원룸형 아파트를 선택했다. 전망이 확 트이고 보안도 철저했다. 즉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임대료를 지불했다. 물론 바로 집을 살 수도 있었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진정으로 나만의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고르고 싶었다. 밤에 나는 아파트의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창밖의 찬란한 야경을 보았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다. 나를 갉아먹던 그 가정을 떠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이 반격의 싸움에서 나는 이겼다. 월요일 아침, 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정성껏 차려입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새 집주인인 왕 사장님이 집을 인수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했다. 나는 차를 몰아 예전 집 근처로 갔지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다. 단지 입구가 잘 보이는 카페에 앉았다. 나는 그 가족이 그곳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이것은 비열한 고소함 때문이 아니라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기 위한 나만의 의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구시정각, 나는 왕 사장님의 검은색 세단이 정시에 집 앞에 서는 것을 보았다. 그와 함께 내린 두 명의 남자는 양복 차림으로 비서나 변호사처럼 보였다.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집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진우가 나타났다. 구겨진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멀리서도 그의 분노가 느껴졌다. 그들은 문 앞에서 무언가 언쟁을 벌이는 듯했다. 왕 사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설명하는 것 같았고 김진우는 감정이 격해져 계속 손을 휘저었다. 이어서 시어머니 최영자와 김유라도 문으로 뛰쳐나왔다. 유라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왕 사장님 일행을 손가락질하며 울부짖는 듯했다. 현장은 한동안 매우 혼란스러웠다. 단지 경비원도 소란을 듣고 다가왔다. 나는 왕 사장님이 전화를 거는 것을 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에 유니폼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더 높은 직급의 관리자인 듯했다. 그들이 중재에 나섰다. 왕 사장님의 서류는 완벽했고 소유권도 명확했으므로 김진우 가족의 저항은 부질없었다. 언쟁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침내 나는 김진우가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힘없이 문 앞 계단에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울부짖었고 유라는 그 옆에서 울고 있었다. 왕 사장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집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조금 더 지나자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와서 집에서 짐을 싣기 시작했다. 간단한 짐꾸러미들이었다. 아마 김진우 가족이 지난 이틀 동안 급하게 임시 거처를 구했거나 아니면 급한 물건만 챙긴 듯했다. 그들이 마치 집 잃은 개처럼 크고 작은 꾸러미들을 좁아 보이는 낡은 차에 쑤셔 넣고 초라하게 차를 몰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상상했던 통쾌함 대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도감만이 있었다. 나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 뒤에 희미한 단맛이 느껴졌다. 끝났다. 나와 김진우, 그리고 그 집과의 모든 악연은 이 순간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카페를 떠나 차를 몰았다. 더 이상 그 집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곳은 이미 나와 상관없는 곳이었다.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지연이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현장 생중계. 흥미진진했어. 지연이가 웃으며 물었다. 그럭저럭. 예상했던 대로야. 나는 자리에 앉아 그녀가 건네는 물을 받아 마셨다. 그 사람들 갔어. 응. 방금 왕 사장님한테서 문자 왔어. 인수인계 끝났고 잔금도 내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됐다고 지연이가 말했다. 김진우 쪽도 포기한 것 같아. 방금 공중전화로 나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졌더라. 이혼 조건 다시 협상할 수 없냐고 묻던데. 협상? 뭘 더 협상해?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합의서가 최종 버전이야. 한 글자도 안 바꿔. 서명하면 돈 받고 떠나는 거고 서명 안 하면 법정에서 보자고 해. 나는 시간 많아. 근데 그는 직업 없는 동생에 나이 드신 부모님까지 데리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고. 지연이는 감탄하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서연아, 너 정말 다시 태어났네. 지금의 넌 정말 멋지고 이성적이야. 너무 좋다. 나는 웃었다. 다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들 덕분이지. 이제 이혼 합의서 최종 서명이랑 재산 이전 절차 마무리 좀 부탁할게. 난 좀 쉬면서 마음 좀 정리하고 싶어. 문제 없어. 나한테 맡겨. 어디 놀러 가고 싶어?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아마 따뜻한 곳에 가서 햇볕이나 쬐면서 나 자신을 좀 정리하고 싶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좋았다. 과거의 그늘은 거쳤고 미래의 길은 내 발 아래에 놓여 있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길이었다. 이번에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바로 여행을 떠나지 않고 먼저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했다.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자동차 명의 이전 수속을 밟아 내 명의의 차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주택매매 잔금으로 안정적인 재테크 계획을 세웠다. 일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비로소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느꼈다.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는 그 느낌은 더없이 든든했다. 나는 일부러 행적을 숨기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다. 가끔 공동의 친구들을 통해 김진우 가족에 대한 동정이나 가십이 섞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듣자 하니 그들은 처음에는 도시 북쪽의 아주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다고 한다.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김진우는 이혼과 집매매 문제로 회사에 소문이 다 나서 평판이 매우 나빠졌다. 게다가 그 시기에 감정 기복이 심해 업무 실수가 잦아지자 결국 회사에서 핑계를 대고 해고당했다고 한다. 수입원이 끊기자 김유라까지 포함한 네 식구의 생활은 즉시 곤경에 빠졌다. 시어머니 최영자는 이런 격차를 견디지 못하고 화병에 쓰러졌다고 한다. 심내혈관 질환이라는데 입원비로 또 큰돈이 들어가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의 설상가상이었다. 김유라는 어땠을까? 그녀도 일자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눈만 높고 고생은 하기 싫어했으며 늘 남자에게 의지하려 했다. 결국 이도 저도 안 돼서 어떤 일도 오래 하지 못했다. 나중에는 돈이 좀 있다는 유부남과 얽혔다가 그 아내에게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맞는 등 소란이 커져 평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녀는 아예 자포자기하고 여전히 김진우에게 빌부터 그의 얼마 안 되는 실업급여와 예전 저축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시아버지 김대사는 여전히 과묵한 모습이었지만 많이 늙어서 자주 아파트 벤치에 혼자 앉아 멍하니 있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동정심조차 한 톨도 생기지 않았다. 길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다. 만약 그들이 당시에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을 품고 존중과 감사를 알았더라면 어찌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과거의 탐욕과 뻔뻔함에 대해 치르는 대가일 뿐이다. 내 삶의 중심은 이미 이런 과거의 먼지 위에 있지 않았다. 나는 항상 배우고 싶었던 유아 수업에 등록해 매주 2번씩 그림을 그리며 색과 선 속에서 나 자신을 이완시켰다. 또한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여 삶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내 세상은 햇살과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 끔찍했던 사람들과 일들은 이미 지난 세계의 악몽처럼 점점 희미해졌다. 시간은 최고의 치료제이자 최고의 증명이었다. 이혼 후 반년, 내 삶은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고 심지어 결혼 전보다 더 다채롭고 충실해졌다. 나는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않고 오랜만에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 투자했다. 한 갤러리에서 주최한 주말 아트살롱에서 나는 이현준 씨를 만났다. 그는 건축 설계 사무소의 파트너였고 나보다 몇 살 위였다. 차분한 분위기에 우아한 말투를 지녔다. 우리는 한 현대 미술 작품에 대한 비슷한 견해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말을 잘했지만 듣는 법도 알았고 박식했지만 과시하지 않았다. 그와 대화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 살롱이 끝난 후 그는 정중하게 연락처를 교환해도 괜찮은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거절하지 않았다. 그 후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때로는 전시회 감상평을 나누고 때로는 좋은 책을 공유했다. 모든 것이 담담하고 자연스러웠다. 이현준 씨는 매우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 과거를 캐묻지 않고 오직 현재의 나를 바탕으로 진심 어린 호감과 존중을 보여주었다. 그는 나에게 식사를 제안하고 전시회를 보러 가고 음악회에 갔다. 매번의 데이트는 봄바람처럼 편안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나는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꼈다. 이것은 내가 김진우와의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점점 우리는 가까워졌다. 그도 짧은 결혼 생활을 했고 평화롭게 헤어졌으며 아이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슷한 경험은 우리 사이에 더 깊은 공감대와 이해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이혼녀라는 어떤 편견으로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 나는 그저 박서연, 독립적이고 재미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한 사람이었다.
한 번은 우리가 함께 등산을 했다. 산 정상에 서서 발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가 갑자기 매우 진지하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삶이 그냥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만난 후 삶에 더 많은 가능성과 색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당신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직설적이고 진솔했다. 화려한 수식어는 없었지만 유난히 마음에 와 닿았다. 나는 산바람에 흩날리는 그의 머리카락과 그 맑고 진실된 눈을 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나 역시 솔직하게 내 걱정을 털어놓았다. 현준 씨,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저도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워요. 하지만 저는 이혼을 했고 결혼에 대해 당신만큼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간단하고 순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원해요. 더 이상 복잡한 가족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요.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현준 씨는 내 말을 듣고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해한다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 걱정 마세요. 우리 집안은 아주 간단하고 부모님도 매우 개방적인 분들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당신이 가장 편안한 속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저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했을 뿐입니다. 그의 존중과 인내심은 내 마음속 결혼에 대한 날카로운 얼음덩어리를 완전히 녹여버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우리 천천히 시작해요. 햇살이 우리 몸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다. 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을 껴안을 충분한 지혜와 자신감이 있었다. 이현준 씨와 정식으로 교제한 후 우리 삶에는 달콤한 설렘이 더해졌지만 여전히 각자의 독립과 공간을 유지했다. 우리 둘 다 실패한 결혼을 경험했기에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에는 경계감과 공동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잘 알았다. 현준 씨는 정말로 그가 말한 대로였다. 그의 집안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그의 부모님은 은퇴한 대학 교수셨고 온화하고 지혜로우셨다. 처음 그의 집에 식사하러 갔을 때 나는 조금 긴장했지만 그들은 매우 친절했다. 식탁에서는 가볍고 즐거운 이야기들만 오갔고 내 일과 취미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셨으며 내 과거 사생활을 캐묻는 듯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존중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런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는 내가 김진우의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교제 1년 후 화창한 어느 주말 현준 씨는 나를 교회의 분위기 좋은 리조트로 데려갔다. 밤에 달빛이 쏟아지는 호숫가에서 그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지난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의 독립심, 선함, 삶에 대한 열정, 모든 것이 매일매일 바로 내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줬어. 과거의 일들 때문에 네가 결혼에 대해 걱정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내 미래의 모든 날들을 통해 결혼이 아름답고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단호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약속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호수의 물결이 그의 눈에 비쳐 반짝였다. 이번에는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네, 그럴게요. 천지를 뒤흔드는 맹세는 없었지만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확신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나는 마침내 그 올바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갈 사람을. 우리는 간단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다. 지연이는 내들러리였고
결혼식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마침내 고생 끝에 낙이 왔다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결혼 후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나와 현준 씨는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했다. 우리는 함께 돈을 모아 더 큰 집을 샀고, 우리가 공통으로 좋아하는 심플한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했다. 모든 세부 사항에는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미래의 여행을 계획했다. 모든 평범한 날들이 서로가 있기에 반짝였다. 가끔 나는 몇 년 전 그 영하 15도의 밤을 떠올렸다. 내가 단호하게 집을 팔고 그 숨막히는 집을 떠났던 그 밤을, 그때의 결연함과 고통은 마치 아주 멀고 희미한 기억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 용감한 단절이 있었기에 오늘날 손에 잡히는 이 확실한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운명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면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준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년이 지났다. 나와 현준 씨의 딸이 태어났다. 우리는 아이의 태명을 온유라고 지었다. 그녀의 등장은 우리 작은 집에 끝없는 웃음과 활기를 더해 주었다. 현준 씨는 완벽한 딸 바보였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는 등 모든 것을 능숙하게 해냈다. 나를 큰아이처럼 아껴주었다. 시부모님도 우리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며 자주 와서 도와주셨다. 온 가족이 화목했다. 어느 날 나는 유모차를 밀며 아파트 단지 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김진훈의 집과 먼 친척 관계인 이웃을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고는 먼저 내 변화에 놀라며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점점 젊고 예뻐진다고 했다. 그러고는 망설이며 김진우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고, 그걸 모르시는구나. 김진훈의 지금 아주 비참해요. 이웃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안타까움과 약간의 가십을 섞어 말했다. 김진우 엄마, 그 최영자 씨 말이에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후회한다고 중얼거렸대요. 그때 당신한테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쫓아냈다고요. 김진우는요? 실직하고 나서 변변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다가 몸도 망가졌대요.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는데 치료비가 엄청 든대요. 아마 젊었을 때 술 마시고 접대하다가 얻은 병인가 봐요. 그 김유라는 정말 사람 망치는 애예요. 오빠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또 유부남한테 붙어서 그 아내한테 백화점에서 머리채 잡히고 맞아서 소문이 다 났잖아요. 평판이 아주 바닥이에요. 지금 그 세 식구 북쪽에 있는 가장 낡은 아파트에서 겨우 기초수급비랑 김유라가 어디서 구해오는지 모를 더러운 돈으로 산대요. 정말 죗값 치르는 거죠. 나는 조용히 들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저 유모차를 살살 흔들며 딸의 달콤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고소함도 동정심도 없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멀고 희미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후회,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후회약은 없다. 그들의 오늘의 결과는 어제 그들이 직접 심은 원인이다. 만약 당시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을 품고 존중과 감사를 알았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그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주 잘, 그리고 아주 멀리 나아가고 있다. 나를 깊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으며 번창하는 사업이 있다. 나와 현준 씨가 함께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는 평판이 아주 좋다. 따뜻하고 화목한 새로운 가정이 있다. 내 세상은 햇살과 사랑, 희망으로 가득하다. 과거의 그늘은 이미 삶의 따뜻한 바람에 흩어져 흔적도 남지 않았다. 다 지난 일이죠. 나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미소 지었다. 예의 바르면서도 거리를 두는 미소였다. 이 화제를 계속 이어갈 생각은 없었다. 저희 딸이 깬 것 같네요.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 나는 말을 마치고 유모차를 밀며 집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몸 위로 쏟아졌다. 딸이 유모차 안에서 엄마, 엄마 하며 옹알이를 했다.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분홍빛 뺨에 입을 맞췄다. 마음은 평온함과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했다. 추운 밤에 어쩔 수 없이 성장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반격했던 박서연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를 얻었다. 그리고 한때 나에게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안겨주었던 그 사람들은 결국 그들 스스로 만든 얼음 구덩이 속에서 남은 모든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 결말은 나에게 단지 통쾌함이 아니었다. 비바람을 겪은 후에 만난 가장 찬란한 무지개였다. 나는 매우 만족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것이다. 나레이션. 딸 온유의 등장은 마치 가장 부드러운 빛 한 줄기처럼 내 삶의 모든 구석을 완전히 비추었다. 현준 씨는 그야말로 딸 바보였다. 퇴근 후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손을 씻고 아이를 안았다. 단추 엄격한 원칙을 세우겠다던 말은 구름 너머로 던져버렸다. 그 큰 남자가 조심스럽게 부드러운 아기를 안고 과장된 억양으로 아야, 아야 하며 아이를 웃기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은 솜사탕처럼 녹아내렸다. 우리는 경험 많은 육아 도우미를 고용했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직접 재우겠다고 고집했다. 밤중에 수유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온유가 내 품에서 만족스럽게 젖을 빨고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깊이 잠드는 모습을 보면 전적으로 의지받고 신뢰받는 그 느낌이 과거의 모든 불쾌함을 기묘하게 치유해 주었다. 시어머니, 현준 씨의 어머니는 거의 매주 두세 번씩 오셨다. 직접 끓인 보양식을 가져오시거나 작은 옷들을 한아름 사오셨다. 온유를 보는 눈빛은 사랑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다. 그녀는 항상 서연아, 내가 고생이 많다. 온유가 너 같은 엄마를 둬서 복이 많아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소중히 여겨지고 인정받는 느낌은 내가 이전에 김진우의 집에서 살얼음판을 걷던 날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나와 현준 씨가 함께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도 점점 정상 궤도에 올랐다. 우리는 몇 개의 좋은 프로젝트를 맡았고 업계에서 조금씩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나는 주로 창의적인 부분과 고객 소통을 담당했고 현준 씨는 기술과 실행을 총괄했다. 우리 둘은 분업하고 협력하며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거의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다. 때로는 하나의 디자인 안을 두고 밤늦게까지 토론하다가 결국 포옹이나 야식으로 합의에 이르곤 했다.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는 나에게 전례 없는 힘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다. 삶은 사랑, 일, 그리고 온유로 가득 채워져 충실하고 평온했다. 나는 과거의 일, 김진우 가족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마치 정말 전생의 기억이 된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온유를 데리고 동네 병원에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 대기줄에 서 있을 때 옆에 계신 한 할머니가 계속 미소를 지으며 온유를 보고는 예쁘다고 칭찬하셨다. 잡담을 나누던 중 할머니가 무심코 말했다. 아이고, 여기 근처에 사시니 좋으시겠어요.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조카네는 저기 강북 낡은 동네에 사는데 그 환경은 정말 마누라는 바람나서 도망갔지. 자기 몸은 안 좋지. 골칫덩어리 여동생의 늙은 아버지까지 데리고 그 좁고 낡은 집에 낑겨 살아요. 아이고, 내 마음이 살짝 움직였다. 강북 낡은 동네, 골칫덩어리 여동생. 설마 그렇게 우연일까? 하지만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맞장구를 치며 웃었다. 네, 사는 환경이 중요하긴 하죠. 할머니는 이야깃거리가 생긴 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럼요. 우리 조카도 예전에는 꽤 잘 나갔대요. 큰 고급 주택에도 살았다고 하던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직장도 잃고 마누라도 이혼하고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여동생은 더 골치 아파요.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다녀서 집안 망신은 다 시키고 그 아버지도 말없는 사람이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정말 불쌍한 사람은 미운 짓도 한다더니 나는 들으면서
그가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거의 확신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마치 낯선 사람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통쾌함조차 없었다. 그저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들의 행복과 불행은 이미 나와 완전히 무관했다. 예방접종을 마치고 나는 온유를 안고 병원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온유는 내 품에서 아야, 아야 하며 작은 손을 휘저었다. 나는 그녀의 젖냄새, 나는 뺨에 입을 맞췄다.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용감하고 단호했던 과거의 나에게 감사하고 운명이 나를 현준 씨와 만나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했다. 과거의 모든 것은 서막에 불과했고 나의 멋진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온유는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다. 아이는 나와 현준 씨의 장점을 물려받아 활발하고 사랑스러웠으며 작은 입으로 조잘조잘 말을 아주 잘했다. 우리 집안의 행복 바이러스였다. 나와 현준 씨의 스튜디오도 점점 더 잘 되어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하고 팀원도 늘렸다. 우리는 일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생활에서는 서로를 돌보며 평범한 날들을 시처럼 만들어갔다. 한 주말, 우리는 온유를 데리고 새로 개관한 미술 전시관에 갔다. 온유는 색채가 화려한 추상화에 특히 관심을 보이며 그림을 가리키고 쫑알쫑알 끊임없이 질문했다. 현준 씨는 참을성 있게 무릎을 꿇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었다. 그 모습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 나는 옆에 서서 그 부녀를 보며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때 내 시선이 무심코 멀리 떨어진 한 구석을 스쳤다. 등이 약간 굽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뒷모습이 힘겹게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옆 얼굴이 스쳐 지나갔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다. 김대산 씨였다. 그는 청소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동작은 느렸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그도 나를 본 듯 시선을 황급히 피하고는 재빨리 청소 카트를 밀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이웃 아주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다. 김씨네 집안 사정은 확실히 좋지 않았다. 김진우의 간경화 치료에는 돈이 필요하고 김유라는 의지할 수 없으니 김대산 씨가 이 나이에 청소 일을 해서라도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 것이다. 몇 년 전이었다면 나는 연민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세상이 변했다는 담담한 감정뿐이었다. 엄마, 아빠가 사준 그림책 보세요. 온유가 예쁜 만화 그림책을 들고 달려와 내 생각을 끊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딸을 안아 올리고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정말 예쁘네. 온유 마음에 들어? 네, 좋아요. 온유가 낭낭하게 대답하며 내 목을 끌어안았다. 현준 씨도 다가와 자연스럽게 내 손에 들린 가방을 받아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어깨를 감쌌다. 부드럽게 물었다. 힘들지 않아? 저기 카페 가서 좀 쉴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품에 기댔다. 딸의 환한 웃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영하 15도의 겨울. 그 단호하게 집을 팔았던 밤.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나. 모든 것이 세월에 부드럽게 감싸여 인생길의 아득한 이정표가 되었다. 지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우리 세 식구는 손을 잡고 밝은 전시관을 계속 거닐었다. 온유의 웃음소리가 은방울처럼 맑았다. 창밖의 햇살은 따스하게 이 새롭고 희망찬 하루를 비추고 있었다. 내 이야기는 극적인 역전극이 아니라 잔잔하게 흐르는 행복이다. 그리고 이 내 스스로 쟁취한 단단한 행복이야말로 최고의 결말이다.